디자인을 할 때에 되도록이면 그리드 시스템을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코딩을 하고 있지만 코딩할 때에 부스트랩의 프레임워크를 쓰지 않더라도 일단 디자인 단계에서 그리드를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로 그리드를 만들고 그리고 세로 그리드가 이렇게 있으면 쟤를 보고 디자인을 할 때에 요소들 간의 간격이나 너비나 이런 거를 지정할 때에 저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포토샵에서 저렇게 그리드를 써서 디자인을 하면 그 그리드는 나중에 코딩할 때 훨씬 수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할 때 주로 많이 썼던 게 이 너비가 전체 너비가 1170이고 12개의 컬럼이고 지금 1140인데 양옆에 15픽셀의 여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1170으로 보셔도 돼요. 어쨌든 저렇게 1140이고 12개고 가운데 여백이 30씩 있는 이런 그리드를 만들었다면 얘를 보고 우리가 코딩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얘의 너비를 순수하게 360이라고 잡고 갔어요. 리스트 하나의 너비는 360픽셀, 얘들이 가로로 배열되니까 플롯을 걸어주고 이 사이의 여백은 30픽셀씩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리스트라고 한다면 오른쪽마다 30픽셀을 만들어 세 번째마다는 여기에는 여백이 있으면 밑으로 떨어질 거니까 세 번째마다는 오른쪽에 여백이 없어 라고 우리가 순수하게 CSS를 짜야 되지만 디자인 할 때부터 저 부스트랩의 그리드를 썼다면 코딩할 때는 부스트랩을 그냥 쓸 수 있습니다. 너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하면 되냐면 얘 4칸 그냥 칸 수에 맞게끔 클래스명만 넣어주면 얘 CSS가 다 잡혀 있다고요. 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스트랩의 프레임워크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로드를 하든가 다운로드를 하든가 해서 불러와야 돼요. 일단 부스트랩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getbootstrap.com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부스트랩도 웹이 발전하면서 이 부스트랩의 사이트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가장 많이 썼던 버전이 여기 우측 상단에 들어가 보면 337을 가장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 4.1로 오면서 내부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자, 부스트랩을 사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여기 내용 중에서 시작하기가 있지 않습니까? Get started, 시작하기 들어가 볼게요. 시작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들어오면 퀵 스타트 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헤드에다가 요거 CSS를 로드를 하래요. 헤드에다가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CSS를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뭘 로드하랍니까? 이렇게 스크립트도 로드를 하랍니다. 자, 이렇게 CSS와 스크립트가 로드가 되면 우리가 CSS의 고급 스킬을 몰라도 우리가 스크립트의 고급 스킬을 몰라도 슬라이드니 모달이니 아코디언이니 툴팁이니 이런 다양한 웹의 UI, UX들을 코딩 안하고 다 구현할 수 있어요. 다큐멘테이션 볼게요. 자, 다큐멘테이션에 들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레이아웃으로 가보십니다. 왼쪽에 메뉴에서 레이아웃으로 와요. 자, 레이아웃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그리드로 옵니다. 레이아웃에 왔고 그리드로 와주세요. 자, 그리드에서 내용을 보면 How it works에서 이건 이렇게 작동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자, 부스트랩이 4버전으로 올라오면서 얘의 시스템이 근간이 바뀌었어요. 제가 부스트랩은 몇 버전이 있다고 했습니까? 337 버전이 있고 최근에 지금 4.1 버전이 있는데 337 버전만 하더라도 레이아웃 잡을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플롯을 썼어요. 337 버전은
레이아웃을 플롯을 이용해서 너 왼쪽으로 가 플롯 레프트 라이트 그런 게 미리 다 CSS가 짜있는 틀이었다고요. 그런데 4.1 버전으로는 뭐가 들어왔대요? 플렉스박스가 들어왔대요. 플렉스박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스플레이의 플렉스입니다. 얘가 이제 대세기 때문에 이 플롯으로 잡는 레이아웃은 구형이기 때문에 이제 4.1 버전인 얘를 쓰고 있다고요. 4.1 버전부터는 대세가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이 부스트랩 getbootstrap.com 말고도 어떤 게 또 유명하다라고 했냐면 파운데이션이 유명하다고 했어요. 파운데이션 절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getbootstrap 이전에 유명했던 건 960GS가 있습니다. 960GS는 전통적으로 17인치가 주류일 때에 너비가 960의 화면의 가운데 있어서 17인치 모니터에서 웹페이지를 보더라도 가로 스크롤이 안 생기는 가장 최적의 사이즈가 960이었기 때문에 17인치 시절에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기가 있었던 게 부스트랩입니다. 부스트랩이 이제 대부분의 모니터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모니터처럼 크단 말이에요. 최소 1920이 다 넘는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인기 있었던 게 1170의 너비를 가지는 저 부스트랩이 인기가 있었다고요. 얘는 너비가 말 그대로 사이트처럼 본문의 너비가 960인 사이트에서 많이 했었고 같은 비슷한 1170의 너비를 가지면서 인기가 있으면서 맨 처음에는 얘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반반으로 왔어요. 파운데이션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과 이런 getbootstrap.com들 또는 960GS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프레임워크이라고 불러요. 미리 어떤 틀이 HTML과 CSS와 jQuery든 자바스크립트가 모두 다 짜있는 버전이에요. 우리가 웹에 쓰는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공통적인 걸 많이 쓰는데 그걸 할 때마다 순수하게 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틀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요. 실례로 웹 에이전시에서 그냥 페이지를 뚝딱 찍어내는 경우에 예산이 별로 없고 한 100만원, 200만원 이하의 아주 소규모의 사이트를 만들 때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써서 요거는 이제 옛날 거니까 안 쓰고 이런 프레임워크를 써서 그냥 뚝딱 만들어 버리지 순수하게 코딩을 날로 다 하지 않아요. 예로 하면 하루만 해도 사이트가 나와요. 내용만 정리가 돼 있고 스토리보드만 정리만 돼 있으면 하루만 해도 사이트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쟤를 통해서. 자 그러면 how it works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컬럼 3개를 이렇게 나눈대요. 컬럼 이렇게 3개를 나눌 때 컨테이너는 1170의 너비를 잡아주는 녀석이고 로우 안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가로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런가? 이제 다운받은 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으신 거 이제 볼게요. 브라우저에서 열어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부스트랩의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어 보자 라는 거냐면 CSS를 거의 한두 줄도 안 쓰고 이런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HTML만 돼 있고 CSS가 안 돼 있는 이 버전을 부스트랩의 저 그리드 시스템이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 사이트로 뚝딱 만들 수 있다고요. 심지어 뭐까지 되는? 심지어 반응형까지도 다 되는 사이트를 거짓말 안 보태고 CSS를 하나 다 안 쓰고 HTML 돼 있는 상태에서도 저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고요. 거짓말 조금 빼면 요거는 잡아야 돼. 요거는 글씨인데 그림으로 바꿔야 되는 건 CSS를 잡아야 되지만 나머지는 CSS를 쓸 게 없어요. 부스트랩에 빌려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부스트랩의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좀 전에 다운받은 거에서 안에 내용을 싹 지워버리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인덱스가 있는데 인덱스를 카피해서 부스트랩이라고 해볼게요. 부스트랩 HTML로 수정했어요. 인덱스를 그대로 카피해서 부스트랩 HTML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Bootstrap HTML 안에 내용을 싹 지우겠다고요. 그리고 연습을 해본 다음에 인덱스를 수정을 해볼까 합니다. 자, HTML5 이하에서의 얘는 i9 용도의 얘는 지울게요. 9 유저가 이제 없을 뿐더러. 그리고 여기에 로드되어 있는 Bootstrap 버전은 플러스 버전을 쓰고 있는 337 버전이에요. 얘도 지울게요. 그리고 바디 안에 내용을 다 지우겠습니다. 타이틀도 Bootstrap의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게요. Exercise. CSS도 지웠고 바디 안의 내용도 모두 지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Bootstrap 사이트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시작하기에서 어떻게 어찌 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보겠습니다. Bootstrap에 다시 홈으로 갔다가 여기 Get Started 들어가 볼게요. Bootstrap 홈에서 다시 시작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Get Started 들어왔으면 자, 여기에 뭐랍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이걸 카피해서 어디에 넣으래요? 헤드와 헤드 사이에 넣으래요. 자, 저걸 카피해서 저 CDN 주소를 카피해서 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얘가 하라는 대로 복사해서 써볼게요. 카피. 자, 홈에 Get Started로 와 있고 카피합니다. 복사할게요. 자, 복사하셨으면 그걸 어디에 넣으래요? 헤드와 헤드 사이에 넣으라니까 붙여넣기 하십니다. 자, 이러면 Bootstrap을 쓸 준비가 된 거라고요. 자, 헤드와 헤드 사이에 로드를 해 주셨습니까? 자, 로드가 됐으면 바디에다가 간단하게 패러그래프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div 하나 만들고 클래스명을 일단은 안 쓰고 p 태그 만들어 볼게요. p 태그 안에 더미 텍스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l 입선 패러그래프 하나 정도 카피할게요. 로렘 입섬에서 패러그래프 하나 정도 카피해서 넣어주세요. 패러그래프 2개 정도 합시다. 자, 지금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CSS를 로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디 안에 div 안에 p 태그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상태에선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이제 다시 Bootstrap의 Get Started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자, 이렇게 로드를 하래. 그 다음에 스크립트도 로드를 하라는데 스크립트는 좀 이따가 할게요. 왜냐하면 CSS의 사용법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가볼까 합니다. 자, 기본 구조가 있어요. 스타터의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쓰면 된다는데 자, 밑에 보면 지금 바디 안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스크립트만 되어 있고 여기 안에는 이제 네 내용을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닥 타입은 그렇고 반응형하려면 뷰포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정도까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메뉴에서 레이아웃의 그리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왼쪽에 메뉴에서 그리드로 가봅니다. 그리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처음에는 반드시 이 컨테이너로 시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컨테이너를 쓰면 이 그리드 옵션에 와보실까요? 컨테이너를 쓰면 미디어 쿼리가 자동으로 다 잡힙니다. 그리고 1140 이상에서는 얘를 기본적으로 잡히고 있을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일단은 클래스명 컨테이너를 써볼게요. 어디에다가? 이 div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div에다가 클래스명 컨테이너를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새로 고침하고 보십니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하고
보시면 자, 아까는 너비를 다 쓰고 있었지만 이제 너비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다. 검사해 볼까요? 너비가 몇으로 잡히나? 검사해서 컨테이너에다가 마우스를 살짝 올려 보시겠습니까? 컨테이너에다가 마우스를 올려 보셨나요? 화면에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얘를 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1110의 너비에 양옆에 패딩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면 미디어 쿼리가 이미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200 이상에서는 min width 1200이니까 1200 이상에서는 클래스명 컨테이너 너비가 1140이야. 992 이상에서는 992 이상에서도 이거 다 정리됐고, 만약에 줄여볼까요? 너비를 좀 줄여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1140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비가 또 바뀌었다고요. 확인을 해보면 너비가 몇인가 보면 720이네요. 자, 컨테이너가 지금은 왜 720인가를 보면 미디어 쿼리에서 몇 이상 브라우저의 너비가 768 이상에서는 얘의 최대 너비는 720이야 라고 해서 미디어 쿼리가 작성이 돼 있다고요. 내가 쓰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빌려온 이 녀석한테 미디어 쿼리가 이미 짜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형이 이미 돼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컨테이너만 있기만 하면 얘가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컬럼을 한번 안에서도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어떤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까 하냐면 이렇게 1140의 너비가 있고요. 1140의 너비가 있고 컨텐츠가 정확하게 반반 이렇게 쓰는 걸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고 싶대요. 자, 저런 레이아웃을 만들려면 우리가 기존의 플롯으로 접근을 한다면 얘한테 플롯 걸고 얘한테 플롯 걸고 그러면 얘를 감싸는 부모가 이 요소의 높이를 못 알아볼 거니까 이 뒤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플롯을 해지해주는 클리어를 우리가 클리어 픽스해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얘를 감싸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왼쪽 그 안에 오른쪽 있어야 가로배열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건 플롯 모델이었고 지금 우리가 로드한 4.1 버전은 플롯 모델이 아니래요. 플렉스 모델이래요. 플렉스 모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있는 것처럼 부모한테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면 안에 있는 아이템들이 가로벨이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럼 DIB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DIB 여기에서 부모한테는 반드시 row라는 클래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 패러그래프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div 안에 클래스명이 row로 되어 있고 p태그에다가 p태그 두 개 만들어 볼 건데 이 p태그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죄송해요. p태그가 그냥 날로 있는 것보다는 걔를 감싸는 걸 하나 만들고 걔한테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div의 row라는 클래스명이 있고 div 그 안에 자식 요소를 이렇게 두 개 만듭니다. 각각의 자식 요소한테는 p태그가 있고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고요. 패러그래프는 밑에 있는 더미 패러그래프를 그대로 카피해서 써볼까 합니다. 자, 클래스명 row 안에 div가 있고 div 하나 안에 p태그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게 지금 두 개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컬럼을 둘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둘로 나누고 싶을 때에 부모한테는 반드시 row라는 게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안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getting start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보고 올게요. 자, getting start의 다큐멘테이션에서 우리가 그리드를 보고 있고요. 그리드에서 밑에 내려와 보면 이제 컬럼의 그리드를 쓸 때에 지금 컬럼이라고 돼 있어요. 스몰 디바이스에서는 이렇게 SM이라는 걸 쓴답니다. 밑에 다시 옵션으로 와 보시면 이게 컬럼을 쓸 때 접두사예요. 이게 다 프리픽스라고요. 이 접두사 뒤에다가 그 구간에서의 너비를 적어주면 해당 구간에서 우리가 지정한 너비만큼 얘가 크기가 잡히는 거라고요.
그런데 337 버전에선 반드시 core MD6, 5 그렇게 넣어줘야 되지만 4.1 버전으로 오면서는 그걸 안 넣어줘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해도 잠깐만 순간 제가 파운데이션이랑 헷갈리는데 잠깐만 그렇지 컬컬컬 이렇게 넣어도 돼요. 넣어볼게요. 컬 컬 넣어볼게요. 패러그래프를 감싸고 있는 div에 가서 클래스명을 컬이라고 해보십니다. 부트스트랩을 잘 쓰려면 부트스트랩의 그리드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플롯 모델이든 플렉스 모델이든. 자, 지금 4.1 버전은 플렉스라고 했어요. 그럼 플렉스가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로우 안에 컬럼 두 개가 있대요.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컬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이 row 안에 컬럼을 하나 더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반반이 아니라 3등분돼서 나온다고요. 얘가 자동으로 등분해서 화면에 표현을 해준다고요. 저장하고 볼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33.3%라고 주지도 않았는데 가운데 이렇게 해서 3등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너비를 줄여보시겠습니까? 브라우저의 너비를 줄여보세요. 어떻게 되나? 브라우저의 너비를 줄여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율들을 줄다가 모바일로 와서는 바뀌지를 않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바뀌게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둘로 해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둘부터 연습을 하고 세 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로우 안에다 컬럼이라고 했을 때 저장하고 브라우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컬럼 두 개로 해놓은 상태예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보지요. 자, 두 개인데 얘가 왜 가로 나오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보자고요. 4.1 버전은 플롯 모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레이아웃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각에다가 얘가 이렇게 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냐고요. 플롯을 안 쓰고. 그러면 이 요소의 부모한테 가서 CSS가 어떻게 짜있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사해 볼까요? 검사해서 row에 가보세요. row. 이 컬럼 두 개를 품고 있는 row에 가보십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디스플레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플렉스라고 나와 있다고요. 플렉스만 쓰기만 하면 자식 요소들이 가로 배열 된다며, 그죠? 플렉스를 쓰기만 한다면 자식 요소들이 가로 배열되고 높이도 똑같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돼 있고 넘치면 아래라 쌓아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한테 div의 얘한테는 그냥 부모가 만들어준 너비 안에서 다 써라고 돼 있는 구조예요. 플렉스 그로우에 1이라고 되어 있어서 1대1 되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로우 속성, 슈링크 속성, 베이시스 속성을 한꺼번에 110, 110 이렇게 했을 때 줄여서 앞에 있는 플렉스 111, 플렉스 123 이렇게 하면 비율대로 레이아웃이 만들어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337 버전은 좀 다릅니다. 337 버전도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부스트랩 홈으로 가주세요. 플렉스로 한 거와 337 버전이 어떻게 다른지를 배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만들어 놓은 사이트들은 337 버전을 쓰고 있을 거고요. 최근에 만든 사이트들은 지금 4.1 버전을 쓰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취업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그 사이트가 4.1 버전인지 3.337 버전인지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요. 그죠? 옛날에 만든 사이트도 여러분 유지 보수할 일이 생길 거라고요. 그러면 337 버전 가볼까요? 우측 상단에 여기 337 버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337 버전 들어가요. 자, 337 버전의 소스도 보겠습니다. 여기에 Getting Started 가볼게요. 337 버전의 Getting Started로 왔습니다. 자, 여기도 CDN 주소가 있죠? 이거 그대로 카피합니다.
337 버전에 와 있고 여기에 있는 CDN 주소도 복사합니다. 요 CSS 하나만 복사할게요. 자, 337 버전에 Getting Started에 와 있고 CSS 한 줄 카피하겠습니다. 복사하셨으면 우리 소스로 다시 와서 아까 넣었던 거는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주석 처리했고요. 지금 붙인 걸 넣어 볼게요. 좀 전에 로드한 413 버전은 주석 처리를 하고요. 337 버전을 로드를 했습니다. 337 버전에서는 이 클래스명을 MD6라고 바꿀게요. 337 버전에선 컬럼이란 클래스명이 없거든요. 미들 디바이스에서 6컬럼씩 써라 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 보십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 아까랑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달라진 거지 한번 볼게요. 검사해 보면 일단 컨테이너부터 검사해 볼게요. 제가 아까 조금 이상하다 했다는 게 이 컨테이너부터 달라요. 컨테이너에 마우스를 올려 보시겠습니까? 올렸어요? 자, 지금 여기에 본문이 1140이고 양옆에 15픽셀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까 포토샵에서 열어드렸던 포토샵에서 봤던 이 녀석은 그러면 얘는 버전이 몇 버전에 맞춰 있는 거예요? 337 버전에 맞춰 있는 거라고요. 이 너비가 아까 그리드의 너비가 몇이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40이었다고요. 이렇게 해서 1240 정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포토샵을 보고 코딩할 때는 그럼 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4.1 버전에 맞추면 안 되고 337 버전에 맞춰야 된다고요. 그리드가 옛날 그리드입니까? 4.1 버전은 이거보다 30픽셀이 작아요. 지금 보니까. 확인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뭘 확인해야 되냐면 얘가 가로로 왜 나오고 있는지 더 확인을 해봐요. 자, 컬럼 MD6에다 요소 검사해 보십니다. 자, 지금 337 버전으로 레이아웃을 봤고요. 검사를 해보니까 얘가 컬 MD6에서 너비가 50%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한테 플롯이 걸려있기 때문에 가로배열이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이걸 풀어버리면 당연히 세로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플롯을 걸어주면 플롯의 맹점은 반드시 이 부모가 자식 요소, 이 플롯이 걸려있는 요소의 높이를 못 알아본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느 자리에다가 이 내용의 D, 요 자리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플롯을 해제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봐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뒤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디스플레이 속성이 테이블이나 블락이 있어야만 뭐가 먹어요? 클리어가 먹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건 플롯 모델. 하지만 최근의 대세는 이제 플롯이 아니라 뭐라고요? 플렉스라고요. 플렉스로 다시 바꿉니다. 얘를 주석 처리하고 이제 밑에 있는 걸 살릴게요. 아까 413 버전을 다시 살려주세요. 413 버전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자, 413 버전에서도 얘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컬 MD66라고 했어요.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보십니다. 브라우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저장하고 브라우저 볼게요. 자, 여전히 6컬럼 6컬럼 다 쓰고 있고 너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플롯이 안 걸려 있다고요. 플롯이 안 걸려 있고 대신 너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비율대로 해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우 안에 로우에 보면 디스플레이 플렉스 되어 있고 얘한테는 특별히 시킬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너비만 지금 그냥 비율대로 있어라 라고 되어 있는 구조 정도입니다. 자, 얘가 미들 디바이스에서 6컬럼이래요. 그러면 다른 디바이스 너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부스트랩에 가보실게요. 부스트랩에서 이제 337 버전이 아니라 다시 4 버전으로 가볼게요. 메뉴에 링크가 있었어요. 다시 4 버전의 다큐멘테이션
4버전의 다큐멘테이션, 레이아웃, 그리드 와주세요. 레이아웃 그리드에서 자, 미들 디바이스에서는 미디어 쿼리가 몇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68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미디어 쿼리가 768 이상에서는 이 컨테이너 너비가 몇이랍니까? 미디어 쿼리 768 이상에서는 컨테이너 너비가 몇이래요? 720이라고 되어 있죠. 정말로 그런 거 확인해 볼까요? 768 이하로 줄여 보셔야 알겠죠?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가서 너비를 보자고요. 조금만 더 줄여 볼게요. 자, 그러면 768 이상에서는 누구 컨테이너 너비가 몇으로 나옵니까? 720으로 나오고 있다고요. 미디어 쿼리 구간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요. 자, 이제 클래스 명을 이용해서 컬럼을 몇을 쓰는지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들 디바이스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스몰 디바이스 한번 해볼게요. 얘를 스몰 디바이스에서는 클래스 명 하나 더 써요. 컬 md 아니지 스몰이니까 sm에서는 얘를 8하고 얘를 4 해볼게요. 두 개 합쳐서 어쨌든 12가 돼야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일단은 전체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했고 전체 화면에서는 몇 컬럼 몇 컬럼? 6컬럼 6컬럼 쓰고 있다고요. 아까 포토샵으로 치면 이 컬럼이 6개 쓴다라는 컨셉이라고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스몰 디바이스 구간이 몇이라고 되어 있었죠? 아까 스몰 디바이스는 몇 이상? 576 이상이래요. 그럼 브라우저 너비를 576 요 언저리로 먼저 보자고요. 가보겠습니다. 얘의 너비를 줄여보자고요. 576 해서 쪽으로 보십니다. 한 700 정도 잡았어요. 700은 576 이상 그리고 그 위에 미디어 쿼리 이하니까 700 정도에 맞춰 보시겠습니까? 너비를 제가 지금 너비를 700 정도에 맞췄다고요. 이렇게 자 700은 어느 구간에 들어옵니까? 700은 어느 구간에 들어오죠? 576 이상이고 그 다음에 768 이상이진 않아요. 768 이하라고요. 그러면 어느 구간? 요 구간이라고요. 요 구간에서는 컨테이너 너비가 540이라고 했고 이제 미디어 쿼리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면 이 컬 MD6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여기 SM에 써 있는 게 작동한다고요. 그래서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8대2로 나온다고요. 오케이? PC에서는 반반, 얘는 8대2. 반응형이 여러분이 구간에서 디자인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포토샵에서 태블릿에 디자인, 모바일 디자인해서 컬럼에 맞춰서 디자인을 했다면 그 구간에서 컬럼을 몇을 썼는지만 클래스명으로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반응형이 된다고요. 자, 더 작아지는 케이스에서는 여기 576 이하에서는 너비를 다 쓰게 해볼게요. 576 이하에서는 이 프리픽스가 뭐랍니까? 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써볼게요. 잠깐만. 그냥 컬. 네, 이게 바뀌었군요. 그냥 컬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XS가 있었어요. Extremely S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337 버전이었고 이제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컬에 이제 12라고 해볼게요. 더 작아지는 구간, 즉 모바일로 들어오면 전체 너비를 다 써라고 한 거라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했고요. PC 6대6 그 다음에 8대4 그 다음에 12 해서 이렇게 컬럼을 아래로 내려오는 게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 이런 클래스명을 쓰는 사이트는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때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사이트가 simforest 한번 가볼게요. simforest.net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쉼프레스트는 원래 템플릿을 파는 사이트지만 최근 트렌드에 따라서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구매한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선택했나라는 랭킹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최근 트렌드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쓰나. 그래서 와 보면 들어오셨으면 어디로 가냐면 뭐 HTML의 템플릿을 볼 수도 있고 워드프레스의 템플릿을 볼 수도 있는데 HTML 템플릿을 한번 볼게요. HTML 템플릿에서 파퓰러의 아이템을 보겠습니다. 어떤 게 인기 있나 한번 볼게요. HTML에서 파퓰러 아이템스를 보시면 맨 앞에 캔버스가 있네요. 캔버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HTML에 popular items에 와 있습니다. 들어오셨습니까? HTML 섹션에 popular items에 와 있어요. 거기에서 캔버스를 보고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볼게요. 캔버스를 들어가서 얘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해서 라이브 프리뷰를 보자고요. 라이브 프리뷰. 자, 라이브 프리뷰를 들어가면 이 사이트 지금 파는 이 템플릿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4칸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클래스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저도 지금 안 들어와 봐서 모르지만 보시면 클래스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